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 프로토타입 3의 매력. 2. 사우디아라비아의 충격적인 성명. 3. 한국인 피가 흐르는 한국 혈통의 정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칼과 인니에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은 참 결단성 있게 잘했네. 인니와 같이 하지 않아도 특별한 옵션 없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나라와 특별히 외교적인 마찰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나라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거기다 사업비도 두둑히 낼 수 있는 나라라면 더할 수 없는 개발 조건이죠. 최근 성공적으로 비행 실험을 마친 KF-21 CJ-3호기.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베일에 쌓여있던 CJ-3호기만의 테스트 임무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보고 뜻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F-21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개발 분납금 관련 불량한 태도를 보여 심기가 불편했던 한국은 이참에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으로 갈아탈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빈살만은 사우디의 차기 권력 1순위이기 때문에 국빈으로 의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기업 총수들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들과도 많이 접촉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빈살만은 네옴시티 관련 협력은 물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시키는 협력 역시 약속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국방비 지출이고 두 번째는 그만한 돈을 먹고도 약해 빠진 오업지졸이라는 점입니다. 오일머니가 차고 넘치는 사우디의 국방비 비중은 GDP의 무려 8%가 넘습니다. 작년 기준 사우디의 국방비는 466억 달러로 한화 6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들이붓고 있는데도 숙련도나 전술, 작전 능력 등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우디 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투르키 알파이잘 왕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린 작전 같은 건 하지 않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는 거야. 그저 수표를 써주는 정도지. 라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도 예멘의 반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우디군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월등한 장비 격차를 가지고도 반군을 상대로 쩔쩔매고 있는데요. 사우디군의 졸전 사례는 대표적인 것들만 꼽아도 기상천외한 수준입니다. 탄약과 차량, 기밀 서류들까지 통째로 노획당하는 것은 일상 다반사고, 식량이 풍부한 보급창을 수시로 점령당의 반군들에게 밥까지 챙겨주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무능한 것은 군내의 구조적, 문화적 문제 때문입니다. 사우디군의 지휘부와 장교들은 전원 왕족이나 귀족들입니다. 이들의 계급과 승진은 어차피 성과가 아닌 가문의 힘으로 정해지고 조직의 계급이 아니라 족벌과 친분 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다 보니 지휘 체계가 서질 않습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국가나 민족 개념보다는 부족과 족벌 개념이 더 강한 사회다 보니 애국심이라고 할 것이 약하고 심지어 대부분 병력은 사우디에 일말의 연고도 없는 용병들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싼 장비를 그만큼 사서 들려줘도 하나같이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싼 무기를 사주는 데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사우디가 오히려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미국이 무기 수출을 이용해서 사우디의 고배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미 상원은 사우디가 원유 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고 있다며 행정부에 무기 판매를 포함해 사우디와의 모든 안보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미국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석유를 증산하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협상을 위해 사우디를 찾은 바이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굴욕을 줬죠. 이 사건으로 자존심을 구긴 것은 결국 미국이었지만 사우디도 당분간 미국 무기를 받는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우디가 미국과 거래를 추진하던 무기 중에 5세대 전투기 F-35가 깎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공군의 주전력은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15입니다. 4세대와 4.5세대로 구성된 만큼 그 허점을 미국의 F-35를 사와서 메울 계획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우디는 아쉬운 대로 대안을 찾아 나섰는데요.
처음 그 물망에 오른 것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이었습니다. 해외 군사매체 밀프레스는 지난 8월 러시아의 군사매체 세계무기거래 분석센터를 인용해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FC-31의 도입을 위한 예비 협상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사우디와의 협상 과정에서 FC-31에 대한 기술 이전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J-30으로도 불리는 FC-31은 일단은 5세대 전투기기는 하지만 그 평가는 박한 편입니다. 일단 FC-31은 기존의 J-20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중국 내에서조차 채용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외형부터 제10 번호까지 미국의 F-35를 베껴놨는데 내부는 그럴 수 없었을 테니 실제 성능은 F-35에 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죠. 하지만 현존하는 5세대 전투기 자체가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사우디의 주적인 이란은 같은 레드팀인 중국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사실상 FC-31의 잠재적 운용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란이 이렇게 5세대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그 성능이 정말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서야 사우디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란에 뒤처지지 않게 5세대기를 실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사우디는 일단 이란과 같은 FC-31에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하지만 관련 소식이 보도된 지 거의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이상의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우디가 실제로 FC-31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사우디가 미국과 잠시 사이가 틀어졌다고는 하지만 중국 무기를 구매해버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 간의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동맹에 준하는 방산협력을 약속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기 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밀 정보를 공유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방의 무기를 이미 산더미처럼 사놓은 사우디가 갑자기 중국 무기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놓은 무기와 새로 산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기를 바라게 마련입니다. 미제 전투기용 미사일 1개를 중국 전투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상당량 교환해야 합니다. 사우디가 FC-31에 관심을 갖자마자 중국이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며 발벗고 나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눈뜨고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사우디가 만약 조바심에 중국 무기를 구매하게 되는 순간 미국은 사우디의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원유라는 믿는 구석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사우디는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때 등장한 것이 한국입니다.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CJ-2호기가 비행에 성공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3호기가 맡는 역할이 무엇인지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죠. 타이는 동일한 사양의 시제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다른 테스트 임무를 맡김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 3호기가 맡은 주요한 역할은 하중시험, 외장 분리 실험, 고반음각 시험의 3가지입니다. 하중시험과 외장 분리 실험의 경우 무장 투사 능력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탑재 무장이 가하는 하중을 기체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작전 상황에서 외장 탑재한 무장을 문제없이 분리하고 투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KF-21의 경우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암램과 사이드와인더를 대체하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아직 연구 단계이지만 위성 공중 발사 플랫폼까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험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반음각 시험의 경우 기동성에 관련된 실험인데요. 받음각, 즉 동체와 진행 방향 사이의 각도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져도 비행 상태 유지가 가능한지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술을 얼마나 들어올려도 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전투기의 경우 이 받음각이 높을수록 그 유명한 코브라 기동과 같은 역동적인 기동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KF-21의 외형은 미니랩터라고 불릴 정도로 F-22 랩터와 닮아 있는데 F-22가 무려 60도라는 극단적인 고반음각을 견디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KF-21에 거는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KF-21의 성능과 추후 5세대 이상으로 발전하는 업그레이드 계획은 사우디가 군침을 흘릴 만도 했습니다. 중국의 FC-31은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이란과 같은 사우디의 적성국이 이를 손에 넣을 때까지는
아직 유예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사우디는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로 개발비 환수에 애쓰는 카이에다 오일 머니를 대주고 KF-21의 개발에 참여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카이는 얼마 전 인니와 분담금 납입 일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인니에 스케줄대로 분납금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없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셈입니다. 여기서 사우디에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인니를 더 안고 갈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우디를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게 한국이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는데요. 빈살만 왕세자의 동생인 칼리드 왕자가 비행시간 10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F-15 파일럿임을 언급하며 더 좋은 전투기에 관심이 없느냐며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호 II와 천궁 II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던 사우디도 이참에 한국과 더욱 전폭적인 방산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합작으로 KF-21의 사우디판인 SAF-21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방산. 부디 사우디에서도 대규모 방산 거래의 낭보가 터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진 재산만 2,800조 원에 이르는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면서 모든 언론의 포커스가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공동 롯데호텔 약 2,200만 원짜리 로열 스위트룸에 머물며 객실 400개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 미스터 에브리띵답게 통이 크다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사실 그가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자신의 전 재산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640조 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네옴시티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의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방문 하루 만에 26개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서울 면적의 44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설 예정인 네옴시티는 크게 3개 거대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데 직선도시 더라인, 바닥 위 부유식, 첨단 산업단지 옥사권, 그리고 사막관광단지 트로제나입니다. 여기에 석유에서 탈피의 그린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만 네옴시티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수많은 도시의 롤모델로 태어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우디 북동쪽에 건설 중인 네옴시티의 건너편에는 한국인 피가 흐르는 한국인 후예가 살고 있습니다. 1200년 전 중동으로 흘러들어가 한국 문화를 간직하고 산다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최근 유튜브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 부동산 투자로 인생 바꾸기, 부업으로 현금 파이프 만들기 등 자신의 지식으로 돈 버는 노하우를 가르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도 이를 소비하는 구독자들도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과연 그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2022년 기준 포브스가 발표할 세계 부자 순위에서 1위에 등극한 인물은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순자산 약 22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환산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머스크가 만약 본인, 아들, 손자와 함께 하루에 1억씩 쓴다면 몇 년을 쓸까요? 보통 부자를 보면 3대는 먹고 살겠네라고 표현하는데 하루에 1억씩 3억을 쓴다면 머스크가 재산을 전부 탕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2200년입니다. 예수 탄생 후 현재까지 매일같이 3억을 간신히 쓰면 전 재산을 탕진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3명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야 탕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 머스크를 자동차 파리 소년 정도로 여기는 인물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입니다. 왕실 자산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언론이 평가하는 그의 재산은 약 2,800조 원입니다. 머스크의 10배인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는 머스크에 비해 빈살만은 왕실 재산이 그의 재산이므로 예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통째로 사가고 싶다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부자의 농담은 이렇게 살벌하고 스케일이 큽니다. 1985년생 고작 37살의 젊은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최첨단 신도시 네옴시티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비행기로 2시간 날아가면 타북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 26,5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네옴시티가 건설되죠. 그런데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30분만 날아가면 알윤알윤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한국인의 후예가 사는 곳으로 알려진 마을입니다. 이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는 30여 년 전 신뢰할 만한 인물로부터 사우디 남동쪽 호쿠프 지역에 알윤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스스로 한국인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인물이 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우디로 답사를 떠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한국인 후예라 주장하는 칼릴 아브라임이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그의 주장은 충격적입니다. 한때는 족보도 있었지만 50년 전 관공서에서 전부 가져갔다면서 우리 조상 중에 1200년 전에 윤이라는 성을 쓴 인물이 커다란 공을 세우고 이 마을을 봉토로 얻어 알윤이라는 마을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450년 전 우스만 투르크의 침공대 때 전쟁에 투입되어 대부분 몰살당해버려 이제는 육가구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은 놀라웠죠. 콩으로 된장을 만들고 고추를 즐겨 먹으며 한국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단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어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약 1200년 전에 실제로 윤이라는 성을 가진 인물이 존재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조사 결과 이희수 교수는 당시 755년에 사망한 고구려 유민 출신 당나라 장군 고선지를 떠올렸습니다. 신라와 당나라는 연합을 구축해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이후 고구려 주민들을 당나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고선지 역시 이 당시에 당나라로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그는 당나라에서 화려한 이력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그는 장군으로 대단한 전투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당나라를 괴롭히던 달의 부족을 전멸시키고 실크로드에 걸쳐 있는 서역 정벌의 책임자가 됐죠. 그리고 토본족 정벌을 시작으로 그의 발 아래 무릎 꿇은 서역 20여 개국과 서방 72개국을 모두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751년 그 유명한 탈라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당나라와 이슬람 세력이 격돌한 최초의 전투였으나 내부 배신과 반란이 발생해 패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이끌던 3만 명의 부족 대부분은 아랍군에 의해 붙잡히거나 죽음을 당했는데 윤씨 성을 가진 고구려 병사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릴 아브라힘은 중동에 정착한 그의 조상 윤씨가 이후 바레인을 거쳐 이곳으로 와 정착했다고 했죠. 다만 당나라의 고선지처럼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아 후손들이 문헌 연구와 인류학적 조사를 병행해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후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 속 인물의 흔적을 찾아 그의 삶을 복원하는 것은 불확실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현대시대로 접어들어서는 확실하면서도 떼어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기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 대학교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1993년 세계적인 학술지 이코노메트리카에 게재한 논문 메이킹 어 미라클에서 한국의 발전을 두고 기적이라고 불렀고 2008년 세계은행 역시 보고서를 통해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후 25년간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5%를 넘은 국가는 13개에 불과하고 그중 우리나라가 당당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 배경에는 몇몇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가령 베트남 전 파병으로 받은 지원금, 서독으로 파견한 광부와 간호사 덕분에 얻어낸 차관 등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떠올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중동건설부입니다. 1979년 가수 현숙이 부른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라는 곡은 낯선 중동에서 고생하는 가장들을 그린 가슴 절절한 노래로 중동 근로자 가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시기 한국의 많은 가장은 중동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죠. 사실 사우디는 1970년대 초 넘쳐나는 오일머니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는데 사우디 역사에서도 한국 역사에서도 전설처럼 남아있는 공사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항만공사입니다. 20세기 최대 토목공사로 불리던 이 공사는 1976년 당시 한국 1년 예산의 14에 이르는 1조 원이 훌쩍 넘는 입찰 금액을 공시했고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9개국 31개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경쟁국들이 한국은 이런 공사를 할 능력이 안 된다며 깎아내리는 방해공작 때문에 사우디 건설청이 아예 현대건설에 입찰 자격을 막아서기도 했는데 당시 사우디 국왕 덕분에 입찰 자격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1975년 이란에서 건설한 80억짜리 중동 실적이 전부였던 현대건설은 결과적으로 이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의 해북이나 해봤어? 라는 명언이 탄생한 것도 이 공사였는데 현대건설이 써낸 입찰 금액은 9억 3,114만 달러였습니다. 현대건설이 써낸 금액을 본 경쟁 기업들은 현대건설이 분명 실패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이 금액은 미국이 써낸 금액의 절반이자 차점자보다 3억 달러나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 공사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시작될 중동 건설업 진출을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봤고 실제로 이후 4년 동안 무려 51억 6,400만 달러의 외화를 중동에서만 벌어들였습니다. 이런 외화벌이가 가능했던 것은 주베일 산업항에서 피땀 흘리며 노력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력과 정주영 회장의 뚝심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된 공기보다 무려 10개월이나 앞당긴 덕분에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은 사우디 시민들에게도 강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영자신문 아랍뉴스는 한국이 우리 마을에 오시네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1970년대 사우디에서 피땀 흘린 한국인 근로자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칼럼 제목은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를 빗대서 썼는데요. 칼럼은 최근 구건이 병원, 고, 속도로, 대학, 철도, 스포츠 경기장,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등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공사를 해외 업체에 발주했으나 상당수가 공기가 지연되거나 완성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물결처럼 밀려온 1세대 한국 근로자들이 더욱 그립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첫 한류는 우리 사우디 왕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1973년 사우디에 첫 진출한 후 한국 건설사들은 사우디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매년 최대 5조 원을 수주했을 뿐 아니라 리비아,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 건설 현장에서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인 오일머니는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죠. 그런데 유가락으로 중동 건설붐은 사그라들었으나 그들이 남긴 성과는 지금도 사우디인들에게 남아있습니다. 당시 사우디에서는 한국인들을 박봉해도 일 잘하는 사람 이상이었는데 집안이 가난하고 나라, 경나 정치 불안이라는 위태로운 조건에서도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일념으로 묵묵하게 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칼럼은 공사비를 예전 물가에 비해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최신 공법이 등장했는데 왜 완공이 지연되고 품질이 떨어지는지 사우디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썼는데 1970년대 공기를 앞당기고 고층 빌딩은 물론 교량, 도로까지 흠잡을 것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장면을 기억한 그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칼럼이 사례로 주목한 것은 수도 리야드의 고가도로였는데 이후 한국에 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 고가도로를 만들었지만 그보다 품질이 한참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사우디를 통치하는 빈살만 왕세자는 딱 20시간 한국에 머문 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과 회담 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 8명의 재계 총수들이 직접 찾아와 면담을 하기도 했죠. 한국 기업들과 사우디 정부, 기업 등이 투자 포럼을 열고 20시간 동안 무려 26개의 MOU가 체결됐는데 그 규모가 무려 40조 원입니다. 이 업무 협약이 전부 진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우디가 특히 원자력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고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도 이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더 라인 지하의 터널을 뚫는 공사를 수주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후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던 빈살만 왕세자는 돌연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도 전부 무산시켰습니다. 방문 취소 사유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일본보다 나은 실정이고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굳이 일본을 갈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인력을 수출하던 때와 달리 이제 대한민국도 그 위상이 달라진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문으로 주춤하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일어나 날개짓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